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테슬라가 실적 발표 참 충격을 줬습니다. 10%나 빠졌고요. 덩달아서 나스닥도 0.8% 이렇게 밀리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LNF죠. 테슬라에 많이 공급을 하잖아요. LNF 주가도 8%나 빠지면서 충격을 줬고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중국 대만 이슈에 우리나라 외교부도 엮이면서 같이 이렇게 좀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방산 관련주만 돋보인 어제 하루였습니다. 네, 글로벌 정세를 반드시 파악해야만 우리 증시도 함께 읽을 수 있다는 반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오늘 증시 8에 이어서 증시 9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글로벌 이슈와 함께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번 한 주 마무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8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화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접속 가능하니까요. 운전 중에도 저희 귀 열어두시고 한번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8 그리고 우리 증시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LNF 주가 어제 8%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테슬라와 LNF로 오늘 오프닝 열어주신 강관우 앵커님이셨는데요. 자, 오늘 챗GPT에게 물어본 내용도 결이 비슷합니다. AI 대 인간, 챗GPT에게 질문 내용 어떻게 던져봤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챗GPT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LNF 강관우 앵커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8% 넘게 주가가 빠졌고요. 테슬라는 실적 발표 이슈도 있었지만 또 간밤에 스페이스X 시험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위대한 실패다라는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만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여러 가지로 조금 궁지에 몰리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지금 어쨌거나 핵심은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들고 계신 소액주주분들께는 불안할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경고등으로 작용을 할까? 이 부분을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내놨습니다. 챗GPT, 시장 변동성을 이기려 하기보다는 자산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답변 내놓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성장 느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업종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결국에는 자산 관리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타 기업이라던가 또는 전반적인 다른 업종, 2차 전지를 제외한 다른 업종은 괜찮은 게 없는지 계속해서 시선을 돌려가면서 투자 전략을 다각화하는 전략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라던가 업종의 동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것은 물론 투자의 기본이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처럼 변동성이 큰 업종에 투자를 할 때는 더더욱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차 전지의 경우에는 긴 시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변동폭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한 고려를 한 뒤에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인 게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는데, 자, 강관우 앵커님의 도움이 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제가 보니까 두 번째, 네 번째가 제 이제 주목을 끄는데 투자 전략을 좀 다각화하라. 네. 집중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몰빵하지 마라 이런 얘기. 그렇죠. 위험 크잖아요. 그런 걸 좀 염두하시면 좋고 제일 밑에가 참 저한테는 이제 서프라이즈입니다. 왜냐하면 긴 시간 안정적 수익이 어렵다. 챗GPT가 좀 공부를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긴 시간 안정적 수익이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를 모아서 챗GPT가 네. 답을 준 것 같은데 자, LNF 주가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8.0% 이렇게 막 폭락을 했어요. 네. 어제 전에 장시작 전에 공시 얘기가 있었거든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천보 4%,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 3%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오른쪽에 코스모 신소재만 독야청청 1% 올랐네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LNF 이렇게 좀 담아봤는데요. 그다음 이제 보시면 공시 내용입니다. 해외 교환사채 EB라고 그래요. EB. E 교환해준다. B 번드 그래가지고 교환사채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이 있거든요. 자기 주식을 근거로 해서 교환사채를 하는 거예요. 5억 불을 지금 발행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6,628억이네요. 근데 자금을 쓸 때를 보니까 시설 자금이 3,977억. 나머지는 운전 자금이에요. 그래서 시설에 지금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 한 건데 그 뭐 조달 금리는 2.5% 이렇게 낮습니다. 다 좋은데 일단 자기 주식이 회사 안에 있다가 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헤지 펀드들은 이것에 대해서 먼저 확보를 해놓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숏을 칠 수도 있고 네. 공매를 먼저 해가지고 자기 인컴을 자기 수익을 먼저 확정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까지 끝까지 가져가지 않고 지금 어떻게 플레이를 해서 좀 확정을 시키려고 할 건데 그것에 조금 이슈에 좀 그 LNF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 보시면은 아까 모두에 제가 테슬라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금년 들어서만 벌써 6번째 전기차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키우겠다 이런 건 좋습니다. 시장을 키우면서 테슬라가 자기들이 시장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가격을 낮추면 어떻습니까?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 언더에서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 훨씬 더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전기차 가격을 내렸다고 하면은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문제가 된 거고 뭐 스페이스X 그거 문제도 뭐 어제 주가에 들어와서 네. 어제 테슬라 주가는 무려 10%나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장 우리도 약간 영향권에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정식으로 좀 풀어 가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식당을 제가 해요. 근데 돈을 조금 벌어요. 근데 아주 많이 버는 식당은 아니야. 근데 옆에 집을 좀 뭐 또 사고 싶어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 돈을 빌리거나 해야겠죠. 아니면 부모님한테 가서 손을 좀 네. 내밀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영업 마진을 보실까요? 영업 마진을 제가 OPM 그러는 오퍼레이팅 마진의 영업 이익률이에요. 영업 이익을 쭉 보시면은 빨간 게 소재지 평균으로 제가 좀 평균을 낸 거고요. 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기아차, 현대차 10%, 7% 이렇게 벌고 있어요. 테슬라보다 못 벌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테슬라보다는 못 버는데 어쨌든 10%, 7%. 10%, 7%면 이렇게 넉넉하게 버는 건 아니에요. 식당이 하는데 돈을 벌긴 번다고는 했잖아요. 엄청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러게요. 어느 정도는 벌어요. 안 버는 건 아니고. 근데 보시면 자, 배터리 셋업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9% 각각 이렇게 벌잖아요. 9% 이렇게 벌면 어떨까요? 밑에서 소재를 공급받는 사람들한테 야, 고통 분담 좀 해야지 너희들도. 그러니까 지금 LNF 6%, 포스코 퓨처엠 7%, 에코프로 BM 7%, 코스모신소 8%. 전체적으로 영업 마진이 높지 않습니다. 10%다 밑에잖아요. 그죠? 네. 오른쪽에 보시면 EBITDA 마진이에요. 이거는 영업이익에다가 더하기 감가상각, 대손상각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이것도 오퍼레이팅 마진과 같이 비교해서 보면 좋으신데 전체적으로 14%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설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 비율이 상당히 크다. 그걸 이제 염두에 하시는 거예요. 시설 투자. 돈을 계속 넣으니까 감가상각 커지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한 마진율인데 14%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차트를 보시면 자 돈을 벌어요. 벌긴 버는데 시설 투자를 하고 나면은 돈이 모자랄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LNF입니다. 가운데 파란 걸로 제가 LNF 이렇게 써있는데 마이너스 3% 이게 뭐냐면 영업을 해서 번 돈으로 시설 투자를 하고 났더니 현금이 비어. 3%가 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제같이 교환사채를 발행을 할 수밖에 해요.
그러니까 5억 불을 저런 이유 때문에 발행을 한 거고 쭉 보시면은 제일 좌측에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K온이 미국에 공장을 막 지어야 되잖아요. 자금 이슈가 있잖아요. 물적 분할을 해놔가지고 이 자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외에서 아니면 국내에서 IPO 전에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잘 안 맞으니까 조달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이슈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롯데그룹 내에서 막 지원을 좀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6% 이런 얘기는 시가총액 대비 그 정도로 돈이 빌 수 있다는 거예요. 시설을 투자하다 보면. 네. 어디 가서 손을 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LNF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에 빨간 거로 제가 평균을 잡아봤는데 2차 전지 소재주는 전체적으로 5%가량 지금 시가총액 대비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제 LNF는 3%가량 돈이 필요했는데 주가는 8% 떨어졌습니다. 그랬죠. 전체적으로 평균이 5%면은 넉넉하게 봐서는 돈을 시가총액 대비 5에서 10%는 추가로 펀딩을 해야 되는 2차 전지 관련주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시장에 손을 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오히려 현대차 기아차는 현금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거는 이제 논외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설 투자는 해야 되는데 영업이익은 충분하지 않아요. 영업이익률 제가 아까 9%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 내리니까 완성차야. 업체 가격을 정가를 할 수가 있다 없다 못해요. 그쵸. 쉽지 않아요. 거기서도 계속 가격을 내려라. 이거 우리 IT 업종에서 매년 보던 그런 업종 그거 아닙니까? 항상 이렇게 내리잖아요. 내리라고 압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잉여 현금으로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제하고 계산해 보니까 돈이 비어요. 시총의 평균 5%까지 비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서 손을 벌리는 거죠. 뭐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증자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거든요. 옛날에 IT도 자본 집약적이었잖아요. 네. 돈 번 거 다 시설 투자. 이러니까 밸류에이션들이 사실은 많이 생각보다 안 갔던 건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자본 집약적인데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조금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밸류에이션 좀 짚어봐야죠. EV, EBITDA입니다. 이렇게 시설 투자 많이 하는 데는 이런 지표로도 봐요. 조금 이제 생소한 지표일 수 있는데 이제 프로 투자자들은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해외 투자자들도 많이 보는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현대차 오른쪽 끝에 보시면 8배입니다. SK이노베이션 8배. 그리고 기아 2배. 2배는 너무너무 낮은 거고 보통 시장 평균이 6배, 7배 여기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2차 전지 소재지 평균 빨간 거로 해놓은 거 몇 배입니까? 31배입니다. 네. 이 정도로 후하게 주고 있어요.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보통은 너희들 7에서 8인데. 네. 니들 성장한다면서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돈 몰아줄게. 이렇게 몰아주는 거예요. 왼쪽 끝에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EV, 에비타 이 배 멀티플로 봐서도 73배, 64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찔하시죠? 알아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로 지금 이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주가가 8%가량 빠지는 이유가 좀 이해가 엇갈리는 겁니다. 왜? 회사는 주가 좋잖아요. 그 자금 조달도 용이하고 네. 자금도 싼 가격에 조달하잖아요. 주주들 어떻습니까? 가격은 비싼데 안 그래도 비싼데 더 들어와 주식이 그러니까 어때요?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이걸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정말 한동안 우리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현재도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살짝 경고등이 켜진 모습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 부분 오늘 심층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자, 챗 GPT도 오늘은 굉장히 투자의 기본에 입각한 답변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저희 강건일 의원님이 또 영어를 상당히 잘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가르쳐 주신 한 문장으로 오늘 챗 GPT 한마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Basics라고 오늘 챗 GPT 한마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강관을 코님의 한마디도 들어볼까요? 저는 뭐 이렇게 한글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돈을 좀 벌긴 버는데 충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손을 내밀고는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은 잘 번다면서 왜 자꾸 손을 내밀어? 네, 또 속담이 하나 더 생각나네요. 있는 놈이 더한다라는 속담도 좀 생각이 나게 되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AI 대 인간, 요즘 정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면 좋을지까지 함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 리포트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은 오늘도 증권사 리포트 함께 읽어드립니다. 이혜은의 이건 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면 우주항공 쪽도 있지만 지금은 방산 쪽에서 좀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은 방산 모멘텀이라는 제목 리포트 붙어 있습니다. 자, 1분기 영업이익 먼저 살펴보면요.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게 된 이유에는 한화그룹이 방산을 집약적으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몰아준 영향이 좀 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긍정적인 수주 모멘텀들이라고 좀 방점을 찍어봤는데 자, 지금 수주 모멘텀이 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세계 곳곳에 각국의 수주 모멘텀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한화그룹 말씀드렸듯이 통합 방산업체를 출범했다. 그것이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분야를 하나로 합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합 방산업체로서 출범을 하게 된 한화그룹입니다. 자, 지금 거기다가 MSCI 한국지수의 편입 가능성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편입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 탄력 더 받아줄 수가 있겠죠.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구체적인 내용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서 방산 대표주다라고 한다면 로키드 마틴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판 로키드 마틴 꿈꾸고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한화그룹의 통합 방위산업 계열사가 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공식 출범을 했고요. 사업 재편도 마무리가 된 데다가 항공, 우주 산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종합 방산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의지가 표명이 된 건데 지금 항공, 우주, 방산뿐만이 아니라 드론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함께 영위를 하면서 덩치가 상당히 커진 상황이에요. 자, 2030년까지 매출 4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조 원 달성하겠다라는 미래 비전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판 로키드 마틴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건데 사업 목표도 크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방산 사업의 영역을 조금 더 보다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토털 디펜스 솔루션 제안을 했고요. 또 우주 사업 쪽으로도 확대를 이어나가겠다. 에어로스페이스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라는 구상을 밝힌 상황이고 도심항공 모빌리티 우리 한동안 또 이 주제에 굉장히 또 열광을 했었는데 UAM 진출하는 뉴 모빌리티 패러다임 드라이버로 거듭나겠다라는 구상 세 가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실적이 날개를 달았다라는 이야기도 전해드렸는데 방산수주 호실적 덕분이고요. 거기다가 한화 디펜스를 흡수를 하면서 지상 방산 부문, 그러니까 육상에서 방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영업이익까지도 함께 더해지면서 132%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자, 지금 수주 소식이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언급이 되고 있고요. 과연 다음 국가는 어디일까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올해 전망이 상당히 밝다고 할 수 있는데 증권가가 예상하고 있는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18.9%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2분기 전망치는 1분기보다 더 늘어나서 58%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인접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방산 수출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는 오히려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만 봐도 50% 절반을 넘어선 상황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지금 미국, 호주 범인에 더해서 올 상반기에는 유럽 그리고 중동 법인까지도 추가로 열 계획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또 한화그룹 방산사업 재편이 일단락이 되면서 다만 우리가 좀 체크해 볼 부분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수건과제라고 할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아직 좀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고 물론 EU나 일본, 베트남, 중국 이런 경쟁 당국들은 기업 결합에 승인을 한 상황이긴 한데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조금은 이 부분은 해결될 때까지 지켜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 13만 3천 원으로 상향한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호텔신라입니다. 제목이 참 역동적이죠. 자, 이제 시작이야 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전년비에 영업이익 100%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거기다가 알선 수수료를 인하한다. 보통 우리가 따이공이라고 하죠. 중국 보부상들 들어올 때 알선 수수료 우리 면세점 와주면 우리가 수수료 이만큼 줄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좀 줄여도 되지 않겠나라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제는 정말 리오프닝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따이공이 없어도 우리 이만큼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호텔신라가 알선 수수료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면세 산업에는 또 함께 훈풍이 깃들어 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긍정의 시그널이 형성되고 있는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도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동안의 코로나 시기를 겪어내면서 상당 부분 실적이 좀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실적의 방황이 이제 끝나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셔야 될 텐데 자, 지금 일단은 힌트를 드리자면 증권사에서는 실적이 정상화할 것을 기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호텔신라 매출 1조 600억 원, 영업이익은 305억 원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매출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영업이익은 101.5% 증가한 추정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호텔 레저 부문 매출액이 18.3% 증가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해제 그리고 국내 트래픽도 함께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이 실적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면세 부문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돌아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시내, 공항 각각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공항 면에서는 이미 폭발적으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세 쪽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면세로 미소 짓기 올해는 좀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텐데 그동안 리오프닝 관련주를 꿈틀댈 때마다 호텔신라 시원하게 가줄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그 모습에 비해서 기대했던 바에 비해서는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좀 무거운 주식이긴 합니다만 지금 면세 사업에 훈풍이 깃들면서 이번에는 정말 웃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상향한다라는 증권사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은의 이건 꼭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금요일인 만큼 오늘 이 코너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전에 어떤 이슈들 불거져 있고 전문가는 이 뉴스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함께할 분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헤어가 굉장히 또 시원하게 정리가 됐네요. 날씨가 좀 더워져서 그런가요? 네, 그렇죠. 날씨가 좀 더워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더워지는 날씨만큼 임순재 대표님이 또 이야기해 주시는 종목들도 시원하게 뜨거운 모습 좀 보여주길 바라면서 자, 오늘 일면 헤드라인 어떤 내용인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글도 접는다. 삼성 갤제트의 선전포고라고 되어 있네요. 구글이 과연 뭘 접나 했더니 삼성 갤제트를 보니까 알겠습니다. Z 플립. 네, 그렇죠. 스마트폰을 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헤드라인 간단하게 요약 좀 들어볼까요? 구글이 어떤 걸 접게 될지. 네,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이제 안드로이드 OS를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도 이제 안드로이드 OS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활용도를 높일까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뭐 출시는 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글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계속 이제 단순 OS만 파는 것보다는 이제 스마트폰을 직접적으로 이제 판매해보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애플이 지금 뭐 아이폰과 그다음에 iOS를 같이 지금 하면서 네. 매출이 커지고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참고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구글이 이렇게 접는 이런 스마트폰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삼성전자와의 이제 협력 관계에 조금 틈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시장 우려감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단순히 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지금 스마트폰의 검색 엔진을 기본적으로 이제 장착을 하게 될 때 구글 검색 엔진을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챗 GPT가 포함된 이제 빙이라는 이제 검색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검색 엔진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구글 입장에서 보면 하드웨어 쪽으로 진출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삼성 입장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회사를 바꾼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측 간에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이제 틈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시장에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구글이 폴더블 폰에 이제 관심을 갖는 이유는 프리미엄 폰 중에서 폴더블 폰에 대한 이제 시장 점유율이 계속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폴더블 폰이 한 1,500만 대 정도 판매된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올해도 이거보다 한 50% 증가한 2,250만 대 이상이 판매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폴더블 폰 자체가 이제 프리미엄 폰이다 보니까 프리미엄 폰 내에서 폴더블 폰의 입지가 지금보다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잠깐 보이는데요. 지금 폴더블 폰에 대한 이제 그 시장 규모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삼성전자가 처음 폴더블 폰을 만들었었는데요. 네. 그때는 뭐 제품에 대한 게 완성도가 좀 떨어지면서 좀 말이 좀 많았었지만 2020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안정화가 되면서 판매가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 이후에는 뭐 3천만 대 이상의 폴더블 폰이 판매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이 좀 더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이런 폴더블 폰은 뭐 구글에서 참여를 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뭐 장기적으로 보면 애플에서도 아이폰을 접는 형태로 아마 참가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예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도 뭐 가족들 중에서 이 Z 플립을 쓰고 있는 가족이 2명이나 되기 때문에 한번 쓰기 시작하면 못 벗어나더라고요. 네. 초창기 모델부터 저희 언니는 썼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폰을 바꿀 때마다 Z 플립만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접는 휴대폰 쪽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 또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좀 가로로 여닫는 차트 보기가 쉬워서 또 그 네, 그렇죠. 폰을 화면이 커지니까 선호하신다고. 좋죠. 네. 네, 하신다고요. 하더라고요. 자,
자, 지금 구글도 이제 접는 폰 사업에 뛰어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자, 투자자분들이 투자 키워드를 잡아본다면 어떻게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폴더블 폰이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 이제 부품 업체들한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부품. 네, 그렇죠. 뭐 일단 현재 상황에서 이제 폴더블 폰을 가장 잘 만드는 게 이제 삼성전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 한 70%대, 70% 후반대까지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뭐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작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한 77%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이제 화웨이가 이제 12.9%, 그다음에 오포, 아너 같은 이제 다 이제 중국 업체들만 지금 이제 현재 폴더블 폰을 만들고 그러게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이제 구글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애플 같은 경우 현재 2025년 정도에 폴더블 폰 시장에 아마 참여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폴더블 관련된 제품은 단순히 이제 폴더블 이제 스마트폰에서 아마 다른 폼택터로 이제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태블릿이나 그다음에 노트북에 아마 폴더블 폰이 적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대만 업체에서 폴더블 노트북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판매 대수가 뭐 상당히 미미한 그런 상황이고요. 단순히 이건 이제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좀 더 지나야 아마 노트북 시장에서 본격화되지 않을까. 태블릿 PC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회사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내에 태블릿을 이제 그러니까 2번 접는 형태의 그런 이제 형태의 제품을 이제 출시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루머가 현재 돌고 있습니다. 뭐 올해 이제 CES 2023에서 그런 이제 시제품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번을 접는,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작은 그런 이제 모양새를 갖게 되는 거고요. 뭐 애플이 만들고 있는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는 아마 폴더블 이제 아이패드가 먼저 출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폴더블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폴더블 부품 관련 쪽으로도 관심을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OLED 관련된 부분도 좀 같이 관심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OLED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보여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이제 폴더블 폰으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OLED 패널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이제 LED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딱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접히거나 구부러지질 않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그 모양을 좀 바꾸려면 OLED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뭐 얼마 전에 그 OLED에 대해서 4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이런 이제 다양한 폼택터가 나온다라는 그런 전제 내에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OLED 관련된 부품주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어떤 업종들,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그 부분이 좀 핵심이 될 텐데, 자, 그 접는 부분을 보면요, 어쨌거나 스마트폰의 전체 크기가 좀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접히는 부분에 들어가는 기술력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OLED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혜 볼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알아봐야겠죠. 네, 뭐 OLED 관련된 이제 부품주에 조금 관심 가지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여러 가지 뭐 요즘에 소재 관련돼서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솔로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좀 뭐 OLED 쪽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더블 폰에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아마 힌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힌지 관련돼서는 이제 힌지가 그 접히는 네,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접는 그런 이제 부품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나라 말로 이제 경첩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바로 이해되네요. 네, 그래서 뭐 경첩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만큼 이 경첩의 내구성이 좋으냐에 따라서 스마트폰의 이제 내구성도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경첩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재 이런 이제 힌지에 대한 내구성을 20만 번을 접을 수 있는 거 이상의 이제 내구성을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네. 또 맞출 수 있는 회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중국 업체들이 뭐 폴더블 폰이 많이 나오곤 있지만 아직까지 내구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좀 발목을 잡고 있고요. 뭐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중국 스마트폰이 조금 이제 경과가 되면 힌지가 이제 부러져서 펴지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에 비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힌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시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그만큼 힌지에 대한 기술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힌지 관련돼서는 뭐 내장형 힌지가 있고 이제 외장형 힌지 두 개의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힌지 관련돼서는 뭐 대표적으로 뭐 KH 바텍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KH 바텍 같은 경우는 뭐 국내의 폴더블 폰의 뭐 가장 주요 핵심 부분이 힌지를 가장 많이 지금 납품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의 뭐 80% 이상의 힌지를 공급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폴더블 폰이 얘기 나올 때마다 이런 이제 KH 바텍이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한 1,500만 대 이상 지금 판매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뭐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힌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KH 바텍의 실적도 그만큼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파인 엠텍입니다. 지금 제가 처음 잘못 드렸는데 파인 테크닉스라고 드렸는데 파인 네. 엠텍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헷갈렸는데 파인 테크닉스가 분사를 했으니까 두 개의 회사로 나눠졌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파인 테크닉스, 그다음에 파인 엠텍 이렇게 두 개의 회사로 나눠졌는데요. 두 개의 회사로 나눠지면서 파인 엠텍 쪽에 이런 그 폴더블 폰용 이제 힌지를 생산하는 쪽이 파인 엠텍으로 옮겨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파인 엠텍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인 엠텍 같은 경우는 내장형 힌지를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힌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파인 엠텍에 대한 그런 매출세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에코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힌지를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순히 최근 들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좀 확장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힌지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쪽으로도 같이 분류가 되니까 그런 점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삼성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많이 손에 뻗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구글, 애플까지 함께 등판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짚고 네.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이 어쨌거나 선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구글과 애플이 함께 뛰어들게 된다면 방금 언급해 주신 이 기업들이 함께 또 수혜를 받게 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 진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좀 떨어질 겁니다. 네,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대신 전체적인 시장 파이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전기차의 테슬라 형태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시장 판매 대수는 늘어나고는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같은 경우도 아마 향후에 판매 대수는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마 매년 증가율 자체는 뭐 최소 한 20-30% 이상씩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장 규모가 뭐 한 40-50% 이상씩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만큼 판매 대수가 증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판매 대수만큼은 증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좀 떨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대신 판매 대수는 계속 뭐 20-30%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폴더블 폰에 납품하는 그런 이제 부품 업체의 매출도 그거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기업들 자체가 이제 삼성 밸류 체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아이폰에서 만약 이걸 갖다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 안 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러게요. 그 매출처의 다변화 측면에서는 한동안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접는 스마트폰,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자, 관련해서 우리가 OLED 쪽 본다면 솔루스 첨단 소재, 힌지 쪽 본다라고 한다면 KH 바텍 포함해서 세 종목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8시 반입니다. 매일 지금 사 코너 하는데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뭐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TYM입니다. 이 TYM은 각종 농기계 사업 및 그 담배 필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매출 대부분이 다 그 농기계 사업에서 발생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과거에 그 농슬라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고 이 기업이 그 유일하게 자율주행 기술 기반으로 그 본체 엔진과 작업기를 모두 생산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대비 그 매출적인 부분들을 확인해 봤는데 일단 영업이익이 1,220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246% 증가를 했고요. 매출은 38% 증가한 1조 1,60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8%가 증가한 981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이 1조 원 돌파를 했고 북미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좀 기대를 해봤던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TYM 저희 뭐 증시 8, 증시 9 많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아주 친숙한 그 이름이실 거예요. 몇 번을 제가 이제 그 말아드렸는데 어떤 걸 좀 더 볼까요? 지금 이익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금년까지도 뭐 이렇게 좋을까 나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작년에 엄청 크게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성장이 좀 침체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그렇다 한더라도 미국 시장이나 그쪽에 워낙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지금 현재 그 자료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더 참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정부에서 그 농기계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었고요. 혁신성장 펀드 3조 원 투자 대상에 농기계 분야를 올려놨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도 수혜가 상당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이 그 TYM의 그 북미 법인이 있는데 미국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그 2026년까지 3년간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그 마케팅적인 부분들이나 이러한 효과를 얻을 기대감이 충분히 많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과거에 그 대동이 류현진 선수가 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을 했던 것과 좀 유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도 국내 시장이지만은 북미 시장을 통해서 TYM에 대한 인기를 얻어 좀 주가에 대한 상방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메이저리그의 아틀란타라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위치가 도대체 어디 있는 도시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왜 LA 다전스 안 하고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최근에 보시면 아틀란타가 있는 데가 조지아거든요. 거기에 보면 현대차 전기차 공장도 있고 뭐 SK-온 배터리 공장도 있고 SKC 넥슬리스라고 해서 지금 계속 들어가서 이제 공장을 짓니 많이 지금 계속 일어가고 있어서 거기 우리나라 한인들도 되게 많이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좀 진출을 하는 것 같고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가는데 경제 사절단에 그 리스트에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사절단이 활동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최근에는 그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긴 했지만은 이 이슈를 통해서 한 번 더 크게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상 중소기업에 대한 리스트도 굉장히 포함이 되면서 이 TYM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출이 1조 원이 넘어선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적인 부분들이나 또한 지금 MOU 관련된 이슈도 본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했을 때 다음 주 정도 때 되면은 이 기업도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냥 따라간 건 아닐 거고 뭔가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갔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건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먼저 이제 최근 4월 들어서 외인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지금 사실상 지금 추세가 좀 다시 그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실적이나 매출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그 봤을 때는 매수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초가로 진입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목표가는 일단 3,000원, 1차 목표가는 3,000원을 좀 지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2,380원 이하의 경우에는 좀 더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목표가 3,000원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 보면 재밌는 게 이렇게 싼 주식들은 별로 쳐다보지를 않으세요. 비싼 주식만 많이 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TYM 오늘 전문가님이 목표가 3,000원을 말씀드렸으니까 계속적으로 노트를 하고 주목을 해 보시자고요. 자,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주식은 그 진에어입니다. 네. 이 진에어는 한진그룹 계열의 저가 항공사,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LCC 기업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 기업은 국내선과 동남아와 일본 노선 중심으로 국제선 노선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회복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는 매출액이 3,1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630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 한다면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는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체크를 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기업이 작년에 이제 매출은 7천억이 나왔지만은 영업 손실이 대규모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775억인데 일단 1분기 시점으로 이러한 그 흑자 전환에 대해서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를 통한 시점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선 여객 공급은 그 팬데믹 이전에는 85% 수준밖에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운임이 15% 상승을 했고 매출과 이익 모두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일본 리오프닝을 기점으로 3년간 미뤄왔던 이연 수요가 그 겨울의 성수기를 맞이해서 폭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선에 대한 운항수는 전분기 대비 57% 증가를 했지만은 여객수 역시나 88% 급증을 하면서 실적적인 부분들을 1분기 때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쪽에서도 이제 회복되면서 많이 숫자가 올라왔고 중국 쪽에서도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이제 숫자가 많이 좋아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이슈는 약간 있고 사실은 증시에서 제일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흑자 전환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가져오신 것 같은데 괜찮게 보시는 거죠? 일단 먼저 단기적으로는 너무 안 좋았던 작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회복 때문에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과 동남아 중심으로 운항을 재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중국과 지금 이슈가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좀 포커스가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도 제주와 상해 그리고 제주와 서안 노선을 통해서 복항하며 중국 수요를 좀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수요가 날 수 있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는 이전에 일본과 동남아 쪽에 쏠렸던 현상들을 중국을 통해서도 일부 수요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단체 관광 비자 허용에 대한 이슈가 남았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이 상황들을 봤을 때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지난달 지금 정부도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굉장히 힘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해봤을 때는 어쨌든 LCC 항공사는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주중에 지금 6% 넘게 이게 진에어가 올랐었는데 이게 이제 항공주들이 계속 올라가는 주식이면 좋은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격 전략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작년에 어쨌든 업황이 너무 안 좋았다 보니 일시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시점을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 이 기업이 그 4월부터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두터운 매물대 안에 그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들어갔을 때 만약에 추가 상승 동력이 나온다 한다면 위에 지금 봤을 때도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본, 중국 노선도 이제 앞으로는 그 9월 달 되면은 코로나 이전에 80-90%는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한 3분기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TYM 진에어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YM에 이어서 진에어까지 잘 만나보셨는지요? 자, 증시8 오늘도 금요일장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많이들 얻어 가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증시9에 더 알차게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